안녕하세요. 네, 해커스 이메몰레 윤필리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2025년도 전공물리 첫 스타트를 시작할 것입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물리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들 첫 시장입니다. 이제 처음부터 좀 전투적인 자세로 좀 뭐든지 자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반드시 1년 후에는 이 시험을 합격하겠다라는 분명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처음부터 좀 이렇게 전투에 임하는 그런 자세로 끝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한 사람을 결코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강의가 진행될 것인데 루즈해지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 자세를 일관하게 이렇게 유지하시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1년 후에는 정말 합격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렇게 호흡해 가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 10주 동안은 우리가 일반 물리학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오늘 이제 1주차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 우리 제일 처음에 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일반 물리학을 배우고 그다음에 심화 과목으로 이렇게 배우게 될 것이고요. 일반 물리학은 총 10주 과정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약 이제 2달 조금 넘게 걸리는데 저희가 이제 한 주에 이제 6시간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10주라고 해서 좀 짧게 느껴지는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60시간인데요. 그럼 이제 대학에서 일반 물리학을 배우는 기준을 봤을 때 대학에서는 보통 이제 일주일에 2시간 이 정도 이렇게 공부하게 되고 뭐 16주 정도 하기 때문에 뭐 대학에서는 이제 2 곱하기 16 하면 얼마예요? 네. 32. 네. 한 학기 동안 32시간을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곱하기 2 하면 이제 64시간이죠. 그러니까 1년 동안 배우는 내용이 64시간 동안 배우게 되는데 우리 이제 사실 대학에서 배우는 것들이 전부 다 하지 못합니다. 그 일반물 내용을 시간 관계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간적인 면에 보게 되면 좀 비슷합니다. 우리 이제 60시간이라서 뭐 대학에서 하는 보통 하는 그런 시간 면에서는 좀 비슷하지만 사실 우리 이제 모든 임용물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특히 현대물리 파트까지 보통 대학에서 이제 현대물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되는 면이 있지만 하지만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우리가 이제 학습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될 것이 거라서요. 여러분들이 좀 정신 차리시고 네. 이게 계속 강의가 이제 밀리면 특히 인강 들으시는 분들 좀 문제가 뭐냐면 이제 오늘 좀 친구 좀 만나고 내일 좀 들어야겠다. 이게 조금씩 미루게 되다 보면은 한두 번 미루다 보면 계속 밀려나게 되거든요. 우선순위가 계속 밀려나면서 굉장히 나중에 가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저하게 강의 계획을 짜셔가지고 수강 계획을 짜셔가지고 강의를 놓치지 않도록 매주 이렇게 주어지는 그 올라오는 인강을 놓치지 않고 잘 들으시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강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이명물리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10주 과정을 통해 다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크게는 5가지 파트로 나눠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개념을 이제 뭐 익히기 위해서는 좀 구조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목차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대목차, 소목차 이렇게 분리하셔가지고 학습을 하시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목차를 잘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건데 제가 나눌 때 목차가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그 목차를 잘 따라가셔가지고 이제 내용들을 잘 구조화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초시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N수생일 수도 있겠는데 특히 초수생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면 좀 타이트하게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좀 컴팩트하고 타이트하게 그리고 제가 드린 강의는 철저하게 수험 적합적으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목표는 시험을 합격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 목표에 집중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되게 재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그것도 바람직하지만 너무 거기 물리 재밌네 해가지고 이제 좀 더 깊이 공부해볼까? 라고 해가지고 다른 뭐 참고서도 찾아보고 그러다 보시면은
시간이 좀 낭비하게 되겠죠. 네, 그런 부분 좀 지양해 주시고 철저하게 수험 적합적으로 제가 강의 내용들 저 이제 강의 내용 어떻게 제가 드리냐면은 기출을 완벽하게 제가 분석했거든요. 그래서 기출에서 나오는 그 경향을 분석해서 아 이런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라는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제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어, 드리는 그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은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재는 제가 이제 곧 출판될 예정인데 사실 이게 교재 출판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지연되는 문제가 좀 있어서 어,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출판이 될 예정이니까 일단은 이제 이번 주는 제가 올려드리는 강의 노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기본서는 서웨이 할리데이 책이죠. 여러분들 이런 책은 이제 참고용으로 절대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요. 어느 게 또 중요하고 어느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혼자 정말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참고용으로만 알아두시고 혹시나 내가 개념이 좀 부족하다라고 싶을 때 그때는 이제 그 파트만 좀 찾아보시는 용도로서 참고서를 이렇게 하나씩 가지면 좋습니다. 네, 가지시고 네, 그렇게 참고서를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 주마다 숙제가 나갑니다. 네, 숙제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은 양으로 나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숙제를 꼭 풀어주시고 그리고 해답은 그 뭐 한 주, 2주 후에 이렇게 해답을 드릴 건데 이렇게 꼭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면서 정 이제 모르겠다 싶으면 이제 나중에 해답을 보시면 보실 수 있겠지만 네 그렇게 꼭 하시면 되겠고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Q&A 채널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카톡을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공지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반드시 꼭 카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은 반드시 또 모르는 게 생겨요. 예, 여러분들 다 예, 또 오개념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지체하지 마시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 채팅방에 질문 올려주신 분 다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 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이제 학원 홈페이지에 막 글을 올리시고 질문을 올리신 분이 있거든요. 제가 근데 홈페이지까지 관리를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전 국민이 사용하는 아주 훌륭한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카톡 누구나 항상 보는 거라서 그래서 카톡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확인하고 예, 해답을 드리니까요. 꼭 여러분들 요걸 꼭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메일이 이렇게 있으니까 혹시나 뭐 개인적인 뭐 그런 문의 같은 게 있으면은 제 이메일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목차는 역학 파트, 오늘 역학 파트부터 진행될 것이고요. 이 대목차가 지금 역학, 연력학, 전자기, 광학, 현대물리 총 이렇게 5가지 파트로 대목차가 나눠집니다. 일반 물리에서는. 역학 파트에서는 총 8가지 중목차가 있는데 이렇게요. 힘과 운동, 에너지 보존, 운동량 충돌, 회전, 만율력, 유체역학, 진동, 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중목차 커리큘럼은요. 제가 이제 어, 철저하게 이제 임용고시에서 나오는 그 내용 위주로 목차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순서는 어,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런 어, 가장 일반적인 그런 커리큘럼과 일치하게 이렇게 우리가 목차를 좀 잡은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순서대로 이런 목차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개념을 이게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아주 물리를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리라고 하는 것이 어, 되게 어렵죠. 네. 그리고 좀 종합적인 사고 능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본 개념 하나하나들을 이제 습득하시면서 이제 그런 개념들이 이제 구조화를 이루는 것은 역시 문제풀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 물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어떤 공학적인 물리적인 상황에서 그 문제 해결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어떤 이제 질문이 있고 어떤 이제
내가 거기에 분석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결국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그런 물리적 상황에서 어떻게 어, 물리 법칙을 적용하고 결론을 내리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연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론을 습득하는 것과 함께 제가 드리는 문제들을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병행하시면은 문제풀이와 개념 습득을 병행하시면 아주 훌륭하게 물리를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럼 교재를 보시면서 오늘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물리를 공부하기 전에 가장 여러분들이 좀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자, 먼저 이제 물리라고 하는 것은 뭐좀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리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라는 것이죠. 사실은 물리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모든 자연현상이에요. 그렇죠? 이건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런 자연현상이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날까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체가 떨어지죠. 모든 물체는 떨어지는데 왜 떨어질까? 그렇죠? 그다음에 뭐 달은 왜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을까? 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자연현상을 보면서 그런 자연현상이 왜 일어날까라는 근본적인 원리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탐구하는 것이 이렇게 물리라는 것입니다. 사물의 이치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물리 법칙은요. 사실은 물리량들에 관한 어떤 방정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물리량들에 관한 이제 법칙인데 지금 물리량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량적으로 도입하는 값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길이, 그렇죠? 어떤 이제 물체의 사이즈를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길이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질량, 그렇죠? 그다음에 시간, 그러니까 뭐 또 운동만 할 때 어떤 식으로 운동하는지를 기술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기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물리를 공부하시면서 물리량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각각의 물리량들이 어떤 정의를 가지는지 정확하게 기본 정의를 알고 계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F는 ma다. 이거는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F는 ma. 자, 이거 하나하나 이제 물리량이라는 것들이죠. F라고 하는 건 힘이라는 물리량이고 M은 질량, A는 이제 가속도라는 물리량이죠. 그렇죠? 그럼 이런 물리량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합니다. 자, 기본적인 물리량을 모르면 어떻게 물리 법칙을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네. 뭐 잠깐만 좀 설명드리면 이제 F는 힘이죠. 힘은 이제 물리에서는 어 물리에서의 정의는 일상적인 용어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힘이라는 것도 일상적으로 막 이제 쓰는 용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리에서 정의하는 힘이란 그런 정의는 사실 조금 다르거든요. 자, 물리에서 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가속도는 이제 속도의 시간 변화율이고요. 그렇죠? 오늘 자세히 배울 것이고 이제 질량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질량은 무겁다, 가볍다를 나타내는 정도를 나타내는 어떤 값이죠. 물리에서 어떻게 정의하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물체의 운동의 변화를 거스르는 경향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물리량의 의미를 정확하게 일단은 아셔야지만 이러한 식을 이런 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물리가 이제 수학하고 다른 게 뭐냐? 자, 물리는 어떤 자연 법칙을 다루는 것이니까 수학은 그런 게 아니죠. 수학은 어떤 숫자들의 어떠한 관계식, 어떤 숫자들의 숫자를 가진 특징에 대해서 이제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는 자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험을 거쳐야지만 돼요. 어떤 물리 법칙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제 검증을 단계에 거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실험적으로 이제 검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실험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물리 법칙이 가지는 물리량을 측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물리량은 정량적 값이기 때문에 그 정량적 값들을 내가 실험을 한다는 건 이제 그 값들을 이제 직접 측정해서 그 값들이 정말 법칙을 따르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 반드시 모든 물리량들은 측정을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물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측정과 실험 그리고 물리 법칙 이런 것들 뗄래야 뗄 수 없는 결국에 이제 실험이 없는 이론을 만들어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측정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측정을 한다는 얘기는
단위가 거의 등장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길이를 추정했다. 뭐 이런 길이. 자, 어떤 사람은 이 길이를 했더니 1이라고 추정했고 어떤 사람은 2.54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똑같은 걸 추정했는데 값이 다르죠. 왜 그러냐면 단위를 다르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얘는 이 사람은 뭐 인치를 썼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센티미터 썼다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위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대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위를 정확하게 통일해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 모든 물리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본 단위를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본 단위라는 것은 기본 물리량들 7개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 7개는 여기 있는 것처럼 길이, 질량, 시간, 온도, 전류, 광도, 물질의 양. 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7개의 물리량이에요. 자, 왜 기본 물리량이냐? 나머지 모든 물리량들, 그렇죠? 굉장히 무수히 많은 물량이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뭐 힘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뭐 운동량 굉장히 다양한 물량이 있는데 그런 모든 물리량들은 이런 기본적인 7개의 물리량들의 조합으로 다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속도다. 속도는 시간분의 길이죠. 어떤 주어진 시간 동안 얼마나 이동했느냐, 그렇죠? 시간분의 길이이기 때문에 길이 나누기 시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는 속도의 시간 비율이니까 시간을 한 번 더 나누는 거죠. 그래서 길이 나누기 시간 제곱. 뭐 힘이다. 힘은 F는 ma니까 질량 곱하기 그 다음에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이 다른 모든 물리량들은 7개의 물리량들의 조합으로 다 표현돼요. 그래서 기본 물리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 물리량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본 물리량의 단위를 우리 이렇게 정해서 쓰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길이는 미터, 그럼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초, 온도는 켈빈, 전류는 암페어, 광도는 칸델라, 물질량은 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좀 디테일한 내용이지만 1m를 어떻게 정의하냐 1kg 어떻게 정의하냐 그거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요즘 같은 첨단 과학 시대에서는 아주 정밀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즘 나노미터 세계 시대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도 그렇고요. 나노미터라는 건 10에서 90미터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정밀하게 1m를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 세계 과학자들 모여가지고 우리 1m를 얼마나 하자, 1kg 얼마나 하자 그렇게 정한 것이 SI 단위계. SI 단위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SI 단위이고요. 정확하게 미터, 킬로그램을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정의를 했습니다. 뭐 디테일한 내용은 좀 아실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 자연에서 얻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물리 상수로부터 이런 것들 정의했다.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아무튼 정밀하게 이렇게 단위를 정의해서 우리가 쓴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단위를 쓰면은 SR 단위로 정의했으면은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 때 그 답을 내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는 숫자로 답을 낼 때가 있겠죠. 뭐냐면 어떤 이제 길이가 얼마이고 질량이 얼마이고 뭐 속도가 얼마이고 그렇게 숫자로 다 문제가 주어진 다음에 답을 이제 최종적으로 가속도가 얼마이다 이렇게 숫자로 답을 낼 때는 반드시 여러분 단위를 붙여줘야 돼요. 반면에 숫자로 답을 내지 않고 이제 기호의 조합으로 답을 낼 때가 있죠. 뭐 F는 M에 이런 식으로. 자, 그때는 그 질량이라든지 각각의 기호로 표현된 물리량 자체가 단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단위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숫자로 답을 낼 때 반드시 단위를 붙여야 되는데 자, 근데요. 그러한 숫자들을 가지고서 이제 어떤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연산 과정 중에 원래는 단위를 다 써줘야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압력을 계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물체가 이렇게 있고 뭐 10kg짜리 물체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이제 면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이런 면이 있다 해볼게요. 면 A입니다. 면적 A라고 해볼게요. A는 뭐 0.1 미터 제곱 이렇게.
자, 이때 이제 압력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힘은 mg니까. 이거 나중에 혹시나 초시생들은 나중에 이따 배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압력은 면적당 힘이니까 면적분의 힘 mg 이렇게 계산하겠죠. 그러면은 원래는 단위를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뭐 질량도 10kg, 그다음에 중력가속도 9.8이니까 m/s 제곱. 나누기 면적은 0.1 m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숫자 다 이제 집어넣으면 980. 자, 미터도 날라가 이런 식으로 단위를 다 집어넣어서 단위도 다 약분해주고 그렇게 계산해줘야 된다는 거죠. 원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모든 교재는 다 이렇게 단위를 다 집어넣고 계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파스칼이니까 네,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자, 무슨 얘기냐? 자, 어차피 보세요. 출발 때는 단위들이 다 SR 단위죠. 그러면은 당연히 결론도 SR 단위 표현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중간 과정에 사실 단위를 이렇게 약분하고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 계산할 때 어차피 처음부터 SR 단위로 계산됐기 때문에 숫자만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M은 10이죠. G는 9.8입니다. A는 0.1이에요. 그게 숫자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980. 마지막에 가서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물리량에 대응되는 SI 단위, 파스칼이죠. 마지막에 딱 이렇게 단위만 딱 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모든 계산들은 이런 식으로 중간 과정에 단위 안 붙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유용한 방법이니까 꼭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단위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접두어들이 있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나노다 그러니 10-9승, 마이크로 10-6승 이런 식으로, 밀리다 그러면 10-3승 이런 기본적인 접두어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접두어들 표현 가지고서 물리량들이 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물리에 대해서 방금까지는 이제 단위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힘과 운동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리에서 제일 처음에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물체를 이제 어떤 물체의 어떤 위치를 예측을 하고 이게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통제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체가 왜 이쪽으로 갈까? 왜 저쪽으로 방향을 바꿨을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원인을 분석하고 해야지만 미리 예측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처음에 할 것은 뭐냐?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기술할 거냐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위치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위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위치도 이제 물리량인데요. 어떤 기준점에 대해서 물체가 존재하는 그 지점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이제 수학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른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면,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른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물체의 운동을 완벽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라는 것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거죠. 물체의 위치를 시간 함수로 표현했다는 것은 내가 어느 시간마다 집어넣은 물체의 위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1초 후에 어디 있겠구나. 2초 후에는 어디 있겠구나. 뭐 1시간 후에는 어디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다 꿰뚫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우리 그 물체의 운동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예측할 수도 있겠고 통제도 할 수 있겠죠. 적절하게 이제 힘을 이렇게 막 원인을 줘가지고 이제 누구랑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운동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물체의 위치, 보통 이제 R이라고 표현합니다. 위치. 물체의 위치를 이렇게 시간의 함수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고자 하는 바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자, 위치라는 것
이제 위치라는 것은 방향이 있는 물리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갑자기 딱 이렇게 불러세운 다음에 자, 노량진역까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노량진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200m 가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지점에서 200m 지점은 굉장히 많거든요. 쫙 둘러싸면 다 200m입니다. 그죠? 반드시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저기 남쪽 길을 따라서 200m를 이동하세요. 혹은 뭐 북쪽 길을 따라서 200m 이동하세요. 그쵸? 이와 같이 어떤 방향을 설정해 주지만 정확하게 어떤 특정 그 지점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위치라는 것은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벡터 물리량이라는 것인데 이따가 벡터 자세하게 볼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좌표계를 도입합니다. 우리가 이제 1차원이다. 그러면 1차원 좌표계 이렇게. 그래서 기준점에 대해서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이렇게 좌표를 가지고서 어떤 물체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1차원 좌표계에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겠죠. 1차원 운동이다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 기준점에 대해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이렇게 좌표에 부호를 가지고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좌표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나로부터 왼쪽으로 3m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만약 어떤 물체가 2차원상에 존재하는 물체이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2차원 좌표계를 쓰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X축, Y축으로 나눠가지고, 그쵸? 동서남북 이렇게. 네, 그래서 평면이죠, 그쵸? 그래서 역시 2차원 좌표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물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점 P가 나로부터 기준점으로부터 동쪽으로 3m, 그 다음 북쪽으로 2m 가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 물체의 위치를 좌표로서 X좌표, Y좌표로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좌표계를 설정하면 정확하게 우리의 물체의 위치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서 3차원 좌표계를 한다면 3차원에 존재하는 물체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X축, Y축, G축으로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점 P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그다음 G축으로 C만큼 하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좌표 세 개의 좌표로 완벽하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서로 직교하는 좌표계를 도입해서 어떤 물체의 위치를 특정하는 것을 직교 좌표계라고 부르죠. 네. 우리가 이제 심화가 넘어가면은 직교 좌표뿐만 아니라 3차원에서 뭐 원통 좌표계, 그다음 구면 좌표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차원에서도 극좌표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좀 자세하게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먼저 물체 운동을 기술하기 전에 벡터라는 게 무엇이냐를부터 좀 우리가 좀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벡터라는 것이 수학적으로 정의되는 어떤 값입니다. 이 정의는 뭐냐?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어떤 값을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물리에서는 많은 물리량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이 많기 때문에 많은 물리량들이 벡터 물리량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해봐서 이 물리량이 방향성이 있구나라고 판단할 때는 벡터로 나타내게 되겠구나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그건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질량이다. 벡터가 아니죠.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의 몸무게가 북쪽으로 60kg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이제 명백하게 방향성이 없는 것들은 이제 스칼라라 부르고요. 이렇게 스칼라. 이제 방향성이 없고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을 이렇게 스칼라 물리량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방향성이 있는 것은 벡터 물리량. 이렇게 크게 스칼라, 벡터. 모든 물리량들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스칼라 물리량, 벡터 물리량. 스칼라는 방향이 없는 거, 벡터는 방향성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죠. 스칼라는 뭐가 있을까요? 뭐 질량,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뭐 시간, 뭐 길이, 온도,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명백합니다, 그렇죠? 자, 반면에 벡터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위치, 이런 건 벡터입니다. 왜냐?
기준점에서부터 방향 설정해 줘야 됩니다. 뭐 어느 방향으로 뭐 100m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렇게 방향 설정해 줘야 됩니다. 속도라는 것도 방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속도라는 것은 만약 어떤 물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빠르기로 이동 중이냐라는 거거든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움직이는 방향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속도. 말하면 뭐 가속도, 뭐 힘 이런 것들. 힘도 이제 내가 뭐 주먹을 쳤는데 뭐 북쪽을 탁 쳤느냐, 뭐 남쪽을 뭐 이렇게 서쪽을 쳤느냐, 뭐 다 다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벡터 물리량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벡터를 이제 굉장히 많은 물리량들, 아주 중요하고 많은 물리량들이 이제 벡터 물리량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러한 벡터 물리량들을 어떻게 연산할 거냐, 기본적인 연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뭐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연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벡터 물량들을 어떻게 연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벡터를 표현할 때는 수학적으로는 어떤 물리량 있죠. 그 물리량의 기호에다가 화살표를 딱 붙이면은 이건 벡터 물리량이야 라고 이제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 벡터 이렇게 하면 이제 가속도 벡터 예를 들어서요. 그 다음에 F 벡터 이렇게 쓰면 이제 힘인 벡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요. 벡터는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그것의 크기만 딱 나타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절대값 딱 붙여주면은 이 벡터의 크기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보통 절대값은 이제 실수해서 뭐 부호를 없애는 거죠. 뭐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면 3 이런 식으로. 근데 벡터에다가 절대값 붙이면은 그것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또는 벡터 표시 없애고 화살표 표시 없애고 그냥 기호로만 딱 쓰면 이거는 가속도의 크기구나 그렇게도 우리가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러한 벡터들을 어떻게 연산할까 라는 것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벡터 연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덧셈, 뺄셈, 그다음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을 나눗셈 없고요. 네, 죄송합니다. 덧셈, 뺄셈, 곱셈 그런 것들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그럼 먼저 이제 벡터가 똑같다. 그렇죠. 두 벡터가 일치한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봐야겠죠. 그래서 A, B 벡터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는요,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입니다. 따라서 두 벡터가 일치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크기도 똑같고 방향도 똑같은 거죠. 두 개가 일치하면 같은 벡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네 가지 벡터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벡터를 기하학적으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화살표의 길이 있죠. 화살표의 길이가 그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화살표의 방향은 그 벡터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A 벡터, B 벡터, C 벡터, D 벡터가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표현이 됐는데 자, 보시면은 크기도 다 똑같네요. 그렇죠? 길이가 똑같아요. 그렇죠? 길이 똑같고 자, 방향도 어때요? 방향 다 똑같죠. 그렇죠? 네 가지 벡터가 전부 다 길이도 똑같고 방향도 똑같네요. 따라서 이 네 가지 벡터는 전부 다 같은 벡터입니다. 자, 사실 좀 다른 점이 있죠. 뭐가 다르죠? 출발점은 다르지만, 그렇죠? 하지만 출발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라서 크기랑 방향만 같으면 다 같은 벡터다. 그래서 출발점은 다르지만 A, B, C, D는 전부 다 같은 벡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바로 벡터의 동등, 똑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주어진 벡터가 있으면 여러분 이걸 딱 떼가지고 평행 이동시켜도 괜찮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디다가 평행 이동시켜도 벡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다 똑같은 벡터라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벡터 동등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으로 기본적인 연산 덧셈이죠. 벡터 덧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벡터 덧셈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동쪽으로 1m 갔어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1m 갔습니다. 다시 서쪽으로 1m 왔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동한 거죠? 북쪽으로 1m 이동한 거죠. 그렇죠? 최종적으로 이렇게 처음과 끝만 다 봤을 때 중앙 가적은 좀 생략하고 그렇죠? 그럼 최종적으로는
실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동한 것입니다. 이렇게 북쪽으로 1m.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벡터의 덧셈의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이동 위치, 이동의 변화,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 북쪽으로 1m. 네, 그걸 가지고 벡터의 덧셈으로 이해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A, B 벡터 더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우리 기하학적으로 A 벡터, B 벡터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을 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요. 자, 아까 전에 보았듯이, 벡터는 딱 떼가지고 막 평행 이동시켜도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벡터를 덧셈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하나의 벡터를 딱 떼가지고 이렇게 꼬리에 물게끔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A, 그 다음 꼬리를 물어서 B 이렇게. 그랬을 때 앞에 있는 곳에 출발점이 있죠. 제일 앞에 있는 거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제일 뒤에 있는 거의 끝점까지 연결하는 그 화살표. 그 화살표가 덧셈 벡터가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이것을 우리가 뭐 삼각형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붙입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 뭐냐면 이번에는 A와 B 벡터를 출발점을 일치시키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평행도 딱 시켜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출발점 일치시키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걔네들을 하나의 각각의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자, 두 벡터의 공통되는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그 평행사변의 끝점 있죠. 거기 연결하는 화살표 그것도 덧셈 벡터가 된다는 것이에요. 뭐 기하학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덧셈 벡터죠. R 벡터는 똑같은 벡터이죠. 오케이? 뭐 이렇게 덧셈하는 방법을 이제 평행사변형법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적절하게 편한 방법 쓰시면 돼요. 어떨 때는 뭐 평행사변법이 편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삼각법이 편할 때가 있는데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벡터 합은 어떻게 될까요? A, B, C 벡터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삼각형법을 이용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전부 다 꼬리를 물게끔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A 벡터, 뭐 B 벡터, 뭐 C 벡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가장 앞에 있는 거에 출발점에서 제일 꼬리를 문 다음에 제일 뒤에 있는 것에 끝점까지 연결하는 요 화살표, 이것이 바로 덧셈 벡터가 됩니다. A 이런 식으로. 더 확장시키면 여러 개의 벡터가 덧셈한다면 이런 식으로 다 꼬리를 물어가지고 연결시켜주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벡터의 덧셈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벡터의 뺄셈. 뺄셈 보겠습니다. 자, 벡터 뺄셈은 어떻게 하냐? 자, A 빼기 B를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A 빼기 B 벡터 보겠습니다. A 빼기 B 벡터. 자,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렇게 해줍니다. A랑 어떤 거냐면 마이너스 B 벡터랑 덧셈이다 라고 우리가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음의 벡터라고 부르는데 마이너스 B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떤 벡터의 음의 벡터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크기는 똑같아요. 방향만 빡 바꿔주면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음의 벡터니까. 그쵸? 방향이 반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B 벡터가 이거라면은, 자, 요게 이제 마이너스 B 벡터입니다. 이게 이제 마이너스 B 벡터. 이해되시죠? 네. 여기 마이너스 B 벡터. 좀 맵살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A 벡터랑 마이너스 B 벡터랑 덧셈이니까 지금 보니까 꼬리를 물었죠. 이렇게 마이너스 B에다가 A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B 벡터의 출발점에서 A 벡터의 끝점까지 연결하는 그 화살표가 결국에는 뺄셈 벡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일일이 이런 단계를 거치지 마시고 바로 그냥 처음부터 A 빼기 B 벡터다 라고 했을 때는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뒤에 있는 거 있죠. 뒤에 있는 거의 출발점에서, 그러니까 A, B 벡터를 전부 다 출발점 인식시킨 다음에 뒤에 있는 거의 끝점에서 앞에 있는 거의 끝점까지 연결하는 그 화살표가 뺄셈 벡터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A 빼기 B 벡터는 뒤에 있는 거의 끝점에서 앞에 있는 끝점을 연결하는 화살표가 뺄셈 벡터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뺄셈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게 뺄셈 벡터이구나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뺄셈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곱셈 할 텐데요. 곱셈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벡터의 곱셈입니다. 네. 자, 벡터 곱셈은 크게는 두 가지. 곱셈은 스칼라 곱하기 벡터가 있고요. 그리고 벡터 곱하기 벡터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벡터 곱하기 벡터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스칼라 곱, 그다음 벡터 곱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스칼라 곱이라는 것은 기호로는 A.B, 벡터 곱은 A 크로스 B 이렇게 우리가 기호를 씁니다. 자, 지금부터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스칼라 곱 벡터는 스칼라가 M이고요. 벡터가 A라면은 도대체 이건 어떤 의미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총 세 가지. 그래서 스칼라 곱하기 벡터, 벡터 곱하기 벡터는 스칼라 곱 A.B, 그다음 벡터 곱 A 크로스 B가 있는데 지금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거부터 할게요, 이거. 네, 이거. 스칼라 곱하기 벡터. 자, 스칼라 곱하기 벡터이다. 자, M이라는 스칼라나 A라는 벡터를 곱하면은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A 벡터 어떤 방향을 가르치는 벡터가 있는데 A라는 벡터가 있는데 A 벡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A 벡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다 스칼라 곱한다고 해서 스칼라는 어떤 값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M이라는 스칼라 곱한다고 해서 방향이 바뀔까요? 안 바뀌겠죠. 방향이 그대로 갑니다. 그럼 뭐가 바뀌겠어요? 크기만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벡터에서 M배 그 증가하면 될 것입니다. M배. 네. 크기만 M배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방향 바뀌고. 그것이 바로 스칼라 곱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M이 음수이다면 어떻게 될까요? M이 음수이면 방향만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번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M배. 그러니까 방향만 바뀌어가지고 크기가 M의 절대값 빼고 있죠. M이 음수라면은 반대 방향이 되면서 M배만큼 크기는 맞죠? 역시 절대값 M만큼 크기는 또 커지고 이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것이 바로 스칼라와 벡터의 곱입니다. 크기는 M배가 되면 되고 방향 만약 음수라면 방향 바꿔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벡터 곱하기 벡터 하기 전에 우리가 좀 다른 단위 벡터라는 그 개념을 좀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 벡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단위 벡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뭐냐? 이거 이제 크기 알린 벡터입니다. 저희가 그걸 크기 알린 벡터. 자, 크기 알린 벡터이니까 크기는 정해졌죠. 1 딱 정해졌기 때문에. 그럼 중요한 건 뭐가 되겠어요? 방향만 중요하겠죠. 그 벡터가 어떤 방향을 가르치느냐면 크기가 1이니까. 자, 그래서요. 자, 우리가 좌표계에서 직교 좌표계에서 각각의 축에 대해서 x축, y축, z축이 있는데 각각의 축에 대해서 각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를 정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표현하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x축에 평행한 단위 벡터를 x hat 이게 이렇게 기호가 이렇게 삿갓으로 된 게 이제 모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영어가 모자 영어 hat이니까
읽을 때는 x hat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위 벡터는 이렇게 기호로서 이렇게 hat을 붙여요. 그러면 아 이것은 크기가 1인 벡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y축 방향의 크기가 1인 벡터 y hat, g축 방향 크기가 1인 벡터 g hat 이렇게 세 가지 3차원이라면 세 가지의 단위 벡터를 정의해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볼게요. 지금 3차원은 조금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 2차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원에서 2차원 좌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2차원에서 크게 1인 벡터가 있겠죠. x hat 크게 1인 벡터 y hat이 있습니다. 이렇게 1입니다. 1 이렇게. 자, 여러분 어떤 의미의 벡터가 주어졌다라고 해보겠습니다. A 벡터가 주어졌다 해볼게요. 자, 여기가 세타라고 보겠습니다. 주어진 A 벡터가 우리가 보통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면 좌표계에서 화살표를 표현할 수 있는데, 자, 길이가 A겠죠. A 벡터의 크기 A. 그리고 X축과 이런 각도가 세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 벡터는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걸 이렇게 투영을 딱 시키면은, X축, Y축으로 투영을 시키면은, 자, 그리고 이 벡터를 AX 벡터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벡터를, 이걸 투영을 시켰을 때, 이 벡터를 A, Y 벡터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벡터의 덧셈에 의해서 평행사변형법, 그럼 AX 벡터 더하기 AY 벡터는 A 벡터이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요. 그렇죠. 일단 여기가 되죠. 그렇죠? 벡터 덧셈.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죠. 요 길이가 얼마 되겠어요? 요 길이는 얼마예요? 요 삼각형에서 자,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에서 빗면의 길이랑 각도를 할 때 밑면의 길이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코사인 세타 곱하면 됩니다. A 코사인 세타. 그게 길이가 되는 거죠. 이 높이는 얼마예요? A 사인 세타.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들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어진 직각삼각형에서 빗면이랑 각도를 할 때 밑면은 A 코사인, 높이는 A 사인.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코사인 사인 정의 알면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혹시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예. 코사인은 빗면분의 밑면이니까 빗면은 A 코사인. 사인은 빗면분의 높이니까 빗면 길을 알고 세타 하면은 높이는 A 사인 세타.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AX 벡터 생각해 볼게요. AX 벡터는 자, 크기가 A 코사인 세타이죠. 그리고요. 방향은 지금 X 햇 방향을 일치합니다. 그러면은 X 햇이라는 거 크기가 1이기 때문에 AX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AX는 A 코사인 세타 X 햇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벡터랑 스칼라 곱입니다. 얘가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A 코사인 세타 곱해주면은 크기가 A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1 곱하기 A 코사인 세타니까. 방향은 X의 방향. 결국 AX 벡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AY 벡터 마찬가지. 이건 어떻게 표현돼요? 크기가 얼마이죠? A 사인 세타. 방향은 Y 햇 방향이죠. 그래서 A 사인 세타 Y 햇 이렇게 됩니다. 그쵸?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단위 벡터를 정의하면 아주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그 방향으로 향하는 어떤 벡터가 있다 한다면 그 벡터를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크기 곱하기 단위 벡터 주면 바로 그 방향으로 향하는 벡터의 표현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요. 이걸 그대로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A 코사인 세타 X 햇. 그 다음에 A 사인 세타 Y 햇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전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AX의 크기 A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X 햇
더하기 AY의 성분 곱하기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임의의 벡터를 A라는 주어진 벡터가 있죠. 그 벡터를 이렇게 성분과 AX 성분이죠. A라는 벡터를 X축, Y축 투영시킨 그 성분의 길이, 그쵸? X축 방향 성분은 AX, Y축 방향 성분은 AY, 그쵸? 우리 성분이라 부르는데, 각각의 축에 대한 성분 값들과 단위 벡터들의 조합으로 항상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의의 벡터를 성분과 단위 벡터들로 항상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벡터 A가 주어지면은 크기랑 세타 아니까. 그럼 X 성분은 A 코사인, Y 성분은 A 사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성분과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표현하냐? 그냥 이렇게 쓰지. 왜 이렇게 쓰느냐? 왜 그러냐면 연산이 매우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연산이 매우 편하게 됩니다. 연산의 어떤 편리함이 아주 증대하게 됩니다. 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제 확장시켜 가지고 3차원이다. 그러면 이 A라는 벡터의 각각 축별 성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요 삼각형 넘어가네 이렇게. 네, 요거 생각해 볼까요? 요거 지축 방향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축 방향. 좀 입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조선 딱 그으면은요. 요게 직각입니다. 직각에서 이제 네, 직각이라서요. 네, 아무튼 좀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자, 그럼 이제 요게 AX 그러니까 이러한 직육면체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지축과 만나는 그 성분이 AG, X축과 만나는 성분이 AX, Y축과 만나는 성분이 AY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벡터를요. 이렇게 X축 성분과 XN, Y축 성분과 YN, G축 성분과 GN 이것들의 합으로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차원에서는 그죠? 이걸 이제 확장시킨 거죠. 이렇게 것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 점이 뭐냐? 연산이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덧셈, 뺄셈, 뭐 곱셈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덧셈이다. A 벡터 삼각형법을 이용해서 B 벡터 어떻게 해요? 이렇게 꼬리를 물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어떤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좌표 주겠다 한다면 네. 그러면 덧셈 벡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으로 덧셈을 하면은 아주 불편합니다. 왜냐? 자, 여러분들이 R 벡터가 이거라는 건 당연히 알죠. 이게 시각적으로 훌륭합니다. 덧셈 벡터가 이거 상하게 보면 하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굉장히 시각적으로 확 들어오고 이해하기 편한데 근데 계산 면에 있어서 아주 어려워.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길이 알고 요게 알면은 이 R 길이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어요? 그럼 여기 요 각도가 얼마냐? 뭐 알파라고 한다면 네. 요 각도가 얼마냐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이렇게 뭐 코사인 2법칙 써가지고 뭐 길이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각도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이 각도도. 그래야지만 X축으로부터 이 벡터가 이루는 각도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각도. 자, 이와 같이 이 R 벡터를 또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좀 기하학적인 어떤 계산이 좀 필요해요. 뭐 사인 법칙, 뭐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 더 동원해가지고 뭐 상학함수 막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됩니다.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시각적으로는 아주 훌륭한데 계산하는 데는 아주 불편해요.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전부 다 이제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성분과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자, 그러면 덧셈은 어떻게 표현되냐? 자, 보세요. A 더하기 B 해볼까요? 자, A 벡터, B 벡터. 3차원으로 너무 좀 기니까 2차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AX, X 햇.
ay y hat 더하기 bx x hat by y hat이죠. 자, 그러면 벡터의 덧셈은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다 성립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끼리 묶어줘 볼까요? 얘네들끼리 묶어주고 얘네들끼리 묶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묶어주면은 x hat이 공통이니까 분배법칙이 성립하니까 ax 그 다음에 bx x hat 얘네 이렇게 묶어주면 ay by y hat이죠.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요. 자, 계산이 끝났습니다. 왜냐면 어떠한 벡터를 이게 r이라는 벡터 해보면 어떠한 벡터를 지금 성분과 단위 벡터, 성분과 단위 벡터를 표현했죠. 그럼 우리는 이 벡터를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왜냐? 임의 벡터를 성분과 단위 벡터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동등한 임이고 1대1 매칭이 됩니다. 내가 A를 알면은 성분도 알 수 있고 성분을 알면 당연히 A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완전 똑같은 걸 표현한 거예요. 다른 방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가 성분과 단위 벡터를 표현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 결과 벡터를 구했다, 계산했다는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니까 내용이 보니까 X 성분은 뭐 어떻게 돼요? 각각의 성분의 합이죠. YH 성분의 성분값은 각각의 YH 성분의 합입니다. 그냥 덧셈, 그렇죠? 산수적인 덧셈으로만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산수죠, 산수, 덧셈이니까. 네. 얼마나 쉬워요, 계산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위 벡터로 이용해서 벡터를 나타내면 덧셈은 성분끼리 더해주어라 끝났습니다. 끝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뺄셈은요, 성분 역시 마찬가지로 성분끼리 빼주어라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스칼라 곱하기 벡터 곱도 각 성분에다가 스칼라를 곱해 주어라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지금부터 모든 벡터 연산들은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연산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